버텨주십시오. 당신의 새벽은 헛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엄마 품에 기대 울었지. 젖은 내 볼을 쓰다듬던 그 손길 아직도 기억나. 계단을 내려오던 윤 회장은 희미하게 들리던 노랫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저 노래를? 25년 전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단칸방에서 윤 회장이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던 아이에게 불러주었던 노래였습니다. 살기 위해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 일용직 노동자인 저 청년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다리가 풀려 계단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저 청년은 누구일까요? 윤 회장만 알고 있었던 저 노래를 청년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따뜻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성건설 본사 건물은 밤이 깊을수록 더욱 거대해 보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건물의 거의 모든 층은 불이 꺼져 있었고 오직 30층 회장실 한 곳만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회장은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서류를 앞에 두고 안경을 벗어 미간을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워낙 까다로워서 임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도 회장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회장실 책상 위의 서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비서실장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와 작은 죽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거라도 좀 드세요. 벌써 사흘째 식사를 거르셨어요. 윤서진은 고개를 들어 이수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그런가 입맛도 없네요. 이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회장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부쩍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윤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 옛 생각이 나네요. 이수진은 더 묻지 못하고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은 뒤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윤서진은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손에 든 서류의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들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작은 방에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이 열리고 최민석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건강도 생각하셔야지요. 윤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내일 행사 준비 때문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회장님이야말로 얼른 들어가셔야지요. 제가 차를 부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마무리만 하고 갈게요. 최민석은 더 권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윤서진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서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본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에 내려선 윤서진은 코트를 챙겨 입으며
출입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는 비상등 몇 개만 켜져 있어 조용하고 어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시선을 돌리던 윤서진의 눈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아직 일을 하고 있나?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었습니다. 경비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시키면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서진은 핸드폰을 꺼내려다 말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만 챙긴 채 천천히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한 층, 두 층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좁은 통로를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기계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의 걸음이 천천히 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 흥얼거리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수록 그 가락이 점점 또렷해졌고 윤서진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것은 분명 자장가였습니다. 흔히 부르는 자장가가 아니라 윤서진이 아주 오래전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잠을 재울 때마다 직접 만들어 불러주었던 그 가락이었습니다. 가사도 정해진 것이 없고 그저 윤서진이 그날그날 떠오르는 말을 담아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가르쳐 준 적 없는 오직 그녀와 아이만 알고 있던 노래였습니다. 윤서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방, 희미한 등불, 그리고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던 아이의 숨소리. 작은 손가락이 윤서진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던 그 감촉까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 오래되어 빛깔도 흐릿했지만 그 노래의 가락만큼은 한 음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마지막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통로 끝 기계실 문이 열려 있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기계실 안에는 청소복을 입은 청년 한 명이 등을 돌린 채 바닥에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노래의 주인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듯 그저 작업에 집중하며 낮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걸레로 바닥의 기름때를 꼼꼼히 닦아내는 모습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았습니다. 윤서진은 문 옆 벽에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천장 한쪽 구석에서 물방울이 똑 떨어져 청년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청년은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또 새네. 저번에 분명히 막았는데. 청년은 작게 한숨을 쉬며 손전등으로 천장 구석을 한번 비춰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벽 뒤에 숨어있던 윤서진은 그 노래를 들으며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청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윤서진은 숨을 죽이고 재빨리 몸을 돌려 계단 옆 어두운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청년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른 채 윤서진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문 밖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자 떨어진 종이 몇 장을 주워 가지런히 정리해 문 앞에 놓아두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흘리고 간 물건이려니 생각한 듯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윤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숨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다시 들려오는 그 노랫소리에 윤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를 저 아이가 왜 알고 있는 거지?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누른 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계단 위에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에 스쳤지만 윤서진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그날 새벽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 소파에 잠시 몸을 누였지만 눈을 감으면 자꾸 그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작은 방, 흐릿한 등불,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잠들었던 아이의 숨소리까지 마치 30년 전 그 시간으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지자 윤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회장실 안쪽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서진과 그녀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쯤이면 그만한 나이겠지. 손끝으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지던 윤서진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손등으로 눈을 닫고는 다시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되어 출근한 이수진은 회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오늘 일정은 좀 줄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서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에 앉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최민석 본부장님, 잠시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본부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젯밤 지하 기계실 청소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이름, 나이,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자세하게요. 최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 하나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인사정보는 보통 용역회사 쪽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윤서진이 고개를 들어 최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시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용히 빠르게 알아봐 주세요. 최민석은 잠시 윤서진의 표정을 살피다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석이 나간 뒤에도 윤서진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서둘러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만큼은 절대 착각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도윤은 건설 현장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두어 시간 눈을 붙인 뒤 다시 일용직 현장으로 출근한 길이었습니다. 시멘트 자재가 가득 든 손수레를 끌고 가던 도윤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어이, 도윤이, 괜찮아? 같이 일하던 동료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손수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을 좀 못 자서 그런가 봐요. 동료는 안타까운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낮에는 여기서 이렇게 무거운 거 나르고 밤에는 거기 건물 청소까지 한다며. 사람이 잠을 자야 몸이 버티지. 도윤은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작게 웃었습니다. 살려면 해야죠. 그래도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게 어디예요. 감사하죠. 동료는 그런 도윤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보다 오히려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친 도윤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작은 요양시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윤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 할머니 박정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도윤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니? 네, 할머니. 오는 길에 김밥 사왔어요. 같이 드세요. 도윤은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 할머니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또 까칠해졌네. 일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식사 잘 챙기고 계세요? 그럭저럭 잘 챙겨주니까 걱정 마라. 두 사람은 작은 방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요즘도 그 노래 부르니? 자장가 말이야. 도윤은 김밥을 씹다가 멈칫했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자꾸 흥얼거리게 돼요. 일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희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라고 했었지. 내가 아주 어릴 때. 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그 가락만큼은 안 잊혀져요.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노래인가 보다. 몸이 기억하는 거지. 마음이 기억하는 거고. 도윤은 그 말에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야 해요. 오늘도 청소하러 가야 하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다녀올게요.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이 되어 도윤은 다시 태성건설 본사 지하로 향했습니다. 청소도구를 챙겨 들고 기계실 안으로 들어선 도윤은 평소처럼 차근차근 바닥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는 비상발전기실 쪽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약간 비릿하고 쇠 냄새 비슷한 낯선 냄새였습니다. 도윤은 손전등을 들고 발전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비춰보던 도윤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굵은 배관 연결부 쪽에서 붉은 녹물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닥에는 이미 작은 얼룩이 생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으로 천천히 비춰보았습니다. 배관을 잡고 있는 쇠 고정대 부분이 거뭇하게 부식되어 있었고 그 틈으로 물기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심한데. 도윤은 손으로 배관을 살짝 짚어보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과 함께 미세한 진동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불안한 떨림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말씀드려 봐야겠다. 도윤은 사진을 찍어둘까 잠시 고민했지만 핸드폰이 없어 그냥 머릿속에 그 모습을 새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들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 시각 회사 한쪽 사무실에서는 최민석이 직원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도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별다른 생각 없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별것 아니겠지. 그냥 형식적으로 알아보라고 하신 거겠지. 최민석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봉투를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 안에는 앞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진실의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일을 마치기 전에 평소보다 일찍 기계실 관리반장인 오재호를 찾아갔습니다. 오재호는 이른 시간부터 작업복을 입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잠시 시간 되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오재호는 도윤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장비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는 것을 보고 오재호도 덩달아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윤이? 표정이 왜 그래? 발전기실 천장 배관 쪽인데요. 어제 보니까 좀 이상해서요.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재호는 두말 없이 도윤을 따라 발전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평소보다 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손전등으로 천장 한쪽을 비추자 어제 보았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오재호는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 불빛을 따라 배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배관 표면을 슬쩍 문질러 보더니 그 손끝을 코앞에 가져가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이거 단순히 녹물 떨어지는 게 아닌데 이거 냉각수야. 오재호는 배관을 받치고 있는 쇠 고정대, 즉 브레킷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거뭇하게 부식된 표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재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기 봐봐. 이 브레킷 한쪽이 거의 다 삭았어. 이거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야. 꽤 오래 방치된 것 같은데. 도윤도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브레킷의 한쪽 모서리가 손으로 만지면 부스러질 것처럼 거뭇하게 부식되어 있었고 그 틈으로 미세하게 물기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배관을 손바닥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어제 느꼈던 그 미세한 떨림이 오늘은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죠, 반장님? 안 되지. 이건 그냥 두면 안 돼. 내가 시설관리팀에 바로 보고할게. 사진도 좀 찍어두자. 오재호는 핸드폰을 꺼내 천장과 브레킷, 바닥에 생긴 물웅덩이까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알게 되었으니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오재호는 사진과 함께 시설관리팀에 점검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 시설관리팀장인 김태수가 직접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김태수는 손에 핸드폰을 든 채로 발전기실로 들어와서는 오재호가 보낸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고 천장을 슬쩍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금방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정도는 원래 다 그래요.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배관 어디든 다 이런 거예요. 오재호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녹물이 아니라 새는 것 같아서요. 브레킷도 많이 삭았고요. 한번 직접 만져보시면. 아, 그러니까 그게 다 정상 범위라는 거예요. 매년 점검할 때마다 이런 거 한두 군데씩 나와요. 이 건물 지은 게 언젠데 곳곳에 이런 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때 가서 다 손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도윤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져보면 떨림이 느껴져요. 고정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사람이 많이 움직이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김태수가 그 말을 듣고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전문가야? 떨림이고 뭐고 그런 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본인 일이나 신경 쓰세요. 여기 청소하러 온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함께 내려왔던 시설관리팀 직원 몇 명이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괜한 일을 만든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쪽에 서 있던 젊은 직원 한 명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박성훈이었습니다. 팀장님, 저도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한번 만져봤는데 진짜 좀 흔들리는 것 같던데요.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어떨까요? 김태수가 박성훈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박성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김태수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됐어요. 다음에 정기점검 때 다시 봅시다. 다들 바쁜데 이런 거 하나로 시간 끌지 말고. 이만하죠. 김태수와 직원들은 그렇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전기실 안에는 오재호와 도윤, 그리고 박성훈만 남았습니다. 오재호는 한숨을 쉬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내가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반장님. 일단 보고는 했으니까 다행이에요. 도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성훈은 자리를 떠나기 전 도윤에게 다가와 작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였는데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것 좀 위험해 보이던데. 나중에 또 이상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도윤은 그 말에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성훈 씨도 조심해서 다녀요. 그날 오후 도윤은 잠깐 짬을 내어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계신 요양시설에서 보낸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달 입소비와 함께 정기검진비가 추가로 청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도윤은 머릿속으로 이번 달 받을 일당과 청소 일을 해서 받는 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빠듯하지만 아껴 쓰면 어떻게든 맞춰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가방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도윤은 누구에게도 그 어려움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했습니다. 밤이 되어 다시 본사 지하로 내려간 도윤은 평소처럼 기계실과 발전기실을 청소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도윤은 자꾸 천장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발전기실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에 김태수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별일 아닌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러던 중 도윤의 머리 위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순간 손톱만 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쇠가 바닥에 부딪히는 작고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기계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떨어진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식되어 떨어져 나온 브레킷의 일부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천천히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쇠조각이었지만 도윤의 손바닥 위에서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떨어질 정도면
도윤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낮에 만졌던 그 떨림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조각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고 작은 물방울이 또 한 번 똑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조각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날 밤 도윤은 평소보다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작은 경고였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그 불안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석은 책상 한쪽에 밀어두었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제는 별것 아니겠거니 하고 한쪽으로 치워두었지만 회장이 직접 지시한 일이니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최민석은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도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청소용역 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최민석은 가볍게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서 최민석의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서류에는 도윤의 어린 시절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작성한 입소 서류였습니다. 입소 당시 나이, 발견된 지역, 그리고 발견된 시기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그 서류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입소 시기와 지역이 최민석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들었던 어떤 이야기와 묘하게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장의 가족에게 30년 전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옛 직원들 사이에서 떠돌던 소문 정도로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최민석은 서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나이도 지역도 시기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설마 진짜인가? 최민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로 회장의 친아들이라면 회사 안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민석이 차근차근 쌓아온 자리, 그리고 앞으로 회장 자리까지 노려보고 있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사람한테 다 넘겨줄 수는 없지. 최민석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고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사를 맡았던 직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 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회장님께도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할 거니까 알겠죠? 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석은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윤서진은 최민석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최민석은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청년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안 계셨고 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청소용역 업체 소속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윤서진은 최민석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듣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짧고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윤서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미심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보호시설이라면 어느 시설인지, 언제 들어갔는지,
그런 기록도 있을 텐데요. 그런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아보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최민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더 알아봐 주세요. 최민석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 윤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어딘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인사팀에 직접 연락해서 그 청년의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사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최 본부장님께서 이미 그 자료는 정리해서 따로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셔서요. 별도로 저희 쪽에 남겨둔 자료는 없습니다. 윤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최민석이 이미 자료를 다 가져갔다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실장 이수진은 회장실 근처를 지나다가 윤서진이 인사팀 자료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평소에는 인사 관련 일에 직접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이수진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그런 자료까지 찾으실 일이 있나? 이수진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마음속 한쪽에 작게 기억해 두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던 것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다시 한번 시설관리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을 손에 들고 김태수를 찾았습니다. 팀장님, 어제 발전기실에서 이게 떨어졌어요. 브레킷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면. 김태수는 자리에 앉은 채로 도윤을 한번 쳐다보더니 손도 대지 않고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어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일을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두고 가세요. 나중에 정기점검 때 같이 처리할 테니까.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들고 있던 금속 조각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할머니가 계신 요양시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시설 직원이 도윤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할머니께서 요즘 식사를 잘 못하시고 혈압도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셔서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도윤을 보고 평소처럼 웃어 보였지만 얼굴은 확실히 며칠 전보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기운이 없네. 너는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은 할머니 앞에서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시설을 나서며 머릿속으로는 큰 병원 검사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빠듯한 생활인데 추가로 병원비가 더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어두운 길을 혼자 걸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도윤의 작은 다짐과는 다르게 회사 안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그림자가 도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 가장 신뢰하는 보안팀 직원을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은 최민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하 기계실 출입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최근 한 달치 정도로.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최민석은 자료를 살펴보다가 도윤의 출입 기록이 적힌 부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회장이 늦은 시간까지 회장실에 있었던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최민석은 그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날짜에 청소 담당 직원이 회장실 근처 통로 쪽으로도 출입한 것처럼 기록을 좀 수정할 수 있을까요? 보안 점검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서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본부장의 지시였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도윤의 출입 기록에는 본래 가지 않았던 구역까지 다녀온 것처럼 흔적이 남겨졌습니다. 최민석은 그 자료를 들고 보안팀장을 따로 찾아가 마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청소용역 직원 중에 회장님 동선을 너무 자주 파악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기록을 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은 자료를 받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시설관리팀에도 알려서 출입구역을 좀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태수도 그 소식을 듣고는 평소 도윤에게 갖고 있던 불편한 마음을 떠올리며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친구가 배관 문제로 자꾸 위에 보고를 한다. 떨림이 느껴진다. 뭐다 하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니.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신경 쓰고 다니는 사람치고 멀쩡한 사람 없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일을 마치고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중 시설관리팀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는 김태수와 보안팀 직원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은 영문도 모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출입 기록 자료를 도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본인 출입 기록인데 여기 보면 본래 청소 구역이 아닌 곳까지 다녀온 걸로 나와 있어요. 회장실 근처 통로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가본 적 없는 구역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계실이랑 발전기실만 청소했어요. 하지만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요. 본인이 직접 그 구역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 본인 출입증을 사용했다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종이에 적힌 기록을 보여주며 묻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계실, 발전기실 외에 다른 구역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청소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도윤의 뒷모습을 향해 김태수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요. 괜한 구설수에 오르면 본인만 손해니까. 이 소식은 오재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재호는 곧장 시설관리팀 사무실로 찾아가 따졌습니다. 도윤이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그런 짓 할 친구가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보안팀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는 이상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항의하시면 반장님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오재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더 나섰다가는 도윤은 물론 자신까지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평소처럼 기계실 청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는 손길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성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형, 괜찮아요? 위에서 형 얘기하는 거 저도 들었어요. 그거 진짜 형이 한 거 아니잖아요. 도윤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성훈 씨. 그냥 좀 답답하네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형,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박성훈이 자리를 떠난 뒤 도윤은 잠시 짬을 내어 할머니가 계신 요양시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보자마자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한 거예요. 도윤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몸 잘 챙기시고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인 뒤 다시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기계실로 들어선 도윤은 청소를 시작하기 전 잠시 한쪽 벽에 등을 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작은 사진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반쪽짜리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살아계실까? 도윤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또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그 노래를 듣고 누군가 떨었듯 서류철을 두고 갔던 일은 도윤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같은 노래가 조용한 기계실 안에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흥얼거리던 노래가 기계실 안에 낮게 울려 퍼지던 그 시각, 위층 사무실은 다른 분위기로 분주했습니다. 다음 날로 다가온 태성건설 창립 기념식 준비 때문에 본사 전체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화환이 들어오고 현수막을 꺼는 작업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서진도 직접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치, 좌석 배치, 음향 점검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윤서진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꼼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인지 얼굴에는 옅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회장실로 돌아온 윤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내일 축사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실에서 미리 작성해둔 원고였습니다. 윤서진은 안경을 쓰고 원고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저에게 가족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그 문장에서 윤서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펜을 든 채로 그 문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며칠 전 지하 기계실에서 들었던 그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라. 윤서진은 원고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일에 묻혀 살았고 회사를 이만큼 키워냈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30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진은 다시 원고를 들고 그 문장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수진은 회장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이수진은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일들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회장이 늦은 밤 갑자기 인사 자료를 찾으려 했던 일, 최민석 본부장이 그 자료를 이미 따로 가져갔다고 했던 일, 그리고 그 이후로 회장의 표정이 부쩍 더 어두워진 것까지 뭔가 회장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막혀 있는 것 같아. 이수진은 그 생각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작은 의심의 씨앗이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지하 기계실에서는 도윤이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 발전기실 쪽으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뒤였지만 도윤은 청소도구를 정리하다 말고 발전기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내일이 그 큰 행사라고 했는데 사람도 많이 온다고 했고 도윤의 머릿속에는 손끝으로 느꼈던 그 떨림과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금속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도윤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하고 가자. 도윤은 조심스럽게 발전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천장을 비추던 도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브레킷에 부식된 부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거뭇한 부식 자국이 손가락 2개 정도 더 퍼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가느다란 균열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어 배관을 짚어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떨림이 며칠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마치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도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곧장 김태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김태수는 아직 사무실에 남아 행사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김태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실 배관 말입니다. 브레킷 부식된 부분이 더 넓어졌어요. 진동도 더 심해졌고요. 내일 행사 때 사람들 많이 움직이면 그 진동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김태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행사 끝나고 보자고요. 지금 그거 손볼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내일 하루만 잘 넘기면 되는데 굳이 지금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또 꺼내야 해요? 도윤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사 끝나고는 늦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다치면 어떡합니까?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런 거 다 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자,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가서 본인 일이나 하세요.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잠시 할머니가 계신 요양시설에 들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오래 머물 수는 없었지만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아직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내일도 일 가야 하잖아. 네, 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일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좀 들어가서 쉬어.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내일 행사만 잘 끝나면 좀 한가해질 거예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발전기실 천장에 그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 발전기실의 그 배관과 갈라진 브래킷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행사장 아래에서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도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도윤은 그렇게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한 채 도윤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한참 동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도윤은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현장에 나가지 않고 행사가 있는 본사 쪽으로 곧장 가야 했습니다. 청소용역 직원들도 행사 당일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곳곳을 점검하고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사 건물에 도착한 도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문 앞에는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입구마다 안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이 진짜 큰 행사구나. 도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지하로 내려가 평소처럼 자신이 맡은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는 행사 동안 청소 직원들에게 1층 화장실과 휴게 공간 위주로 정리를 맡겼습니다. 발전기실 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행사장에는 초청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고 곳곳에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은 행사장 앞쪽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윤서진은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곧 입장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어요. 윤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축사 원고를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가족이라는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무대 위에 선 윤서진을 향해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서진은 단상 앞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행사장 안에서 잔잔한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하 발전기실에서는 평소와 다른 소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무대 위 음향 장비의 진동이 건물 전체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동이 지하까지 전해지면서 며칠 동안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배관 연결부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떨림이었던 것이 점점 더 강한 진동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식되어 있던 브래킷 부분에 가해지는 힘이 점점 커지면서 가느다란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브래킷 한쪽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배관을 지탱하던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관 연결부가
그대로 어긋나 버렸습니다. 곧이어 쾅 하는 큰 소리가 울리고 연결부 틈에서 냉각수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전기실 안에 있던 비상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마침 발전기실 근처를 점검하고 있던 오재호와 박성우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가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는 이미 하얀 증기와 물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오재호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고인 물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오재호는 잠시 정신이 흐릿해진 채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반장님, 박성훈이 다급히 오재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전기실 안은 이미 뜨거운 증기로 가득 차 있어서 한 발짝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성훈도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접질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비상경보 신호가 시설관리팀 사무실로 전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지하 발전기실에서 비상경보가 떴어요. 김태수는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지금 행사 중인데. 전력 제어반 쪽 화면에서는 냉각수가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물이 제어반 안으로 들어간다면 본사 전체의 전력이 차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인 행사가 그대로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빨리 내려가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발전기실 안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시각 1층 화장실 쪽을 정리하던 도윤은 멀리서 들려오는 경보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사 관련 안내방송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다급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거 지하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어젯밤 보았던 그 배관과 갈라진 브레킷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반장님, 도윤은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내려가며 큰 소리로 오재호를 불렀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뜨거운 증기와 함께 물이 흘러나오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발전기실 문 앞에 다다른 도윤의 눈앞에는 하얀 증기 속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오재호와 한쪽에서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는 박성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행사장 위층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곳 지하는 이미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위험한 상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윤은 뜨거운 증기 속으로 몸을 던지듯 뛰어들었습니다. 발전기실 안은 한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로 하얀 김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이미 발목 위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냉각수 분출 소리와 경보음이 뒤섞여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물속에 잠긴 전선과 부품들이 발에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자꾸 흐려져서 도윤은 손으로 앞을 더듬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반장님, 어디 계세요? 반장님. 도윤은 목이 터지도록 오재호를 부르며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는 오재호를 발견했습니다. 오재호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도윤의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냐? 여기는 위험해. 너 먼저. 말씀 마세요. 일단 나가셔야 합니다. 도윤은 오재호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무겁게 다리를 잡아 끌었고 뜨거운 증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씩 휘청거리면서도 오재호를 문 쪽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도중에 발이 미끄러져 함께 넘어질 뻔했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다시 균형을 잡았습니다. 문 앞에는 발목을 다친 박성훈이 벽을 짚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성훈 씨, 정신 차려요. 형, 저는 발목이 못 일어나겠어요. 형이라도 먼저 나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 어깨 잡으세요. 도윤은 오재호를 문 밖 계단 옆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박성훈을 부축했습니다. 박성훈은 다친 발을 절뚝거리며 도윤의 어깨에 의지해 겨우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안전한 곳에 눕힌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잠시 무릎을 짚었습니다. 손바닥과 무릎은 이미 까지고 멍이 들어 있었지만 도윤은 그것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위층에서는 행사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보안실 직원이 비상 상황을 확인하고 행사 진행자에게 알리자 사회자는 잠시 양해를 구하며 손님들에게 자리에서 대기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행사장 분위기가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술렁이며 작은 목소리로 무슨 일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보안실 모니터 앞에는 윤서진과 이수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하 발전기실 입구 쪽 CCTV 영상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화질로 청소복을 입은 한 청년이 다친 사람을 부축해 밖으로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윤서진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청년은 며칠 전 새벽 지하 기계실에서 자장가를 부르던 그 청소복 차림의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 하나하나가 윤서진의 눈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또 저 청년이에요. 이수진도 화면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꼭 모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윤은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뒤 잠시 발전기실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전히 하얀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물이 차오르는 소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거기 다시 들어가면. 윤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도윤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발전기실 안으로 다시 들어선 도윤은 빠르게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있는 전력 제어반 쪽으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어반 아래쪽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대로면 본사 전체가 정전됩니다. 도윤은 머릿속으로 며칠 전 천장을 살펴보며 봐두었던 배관 한쪽에 달린 비상 차단 밸브를 떠올렸습니다. 저것만 잠그면. 도윤은 물살을 헤치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밸브는 천장 가까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근처에 있던 작업용 받침대를 끌어와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받침대가 물에 젖어 미끄러웠지만 도윤은 양손으로 밸브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밸브는 냉각수 압력 때문에 꽉 잠겨 있는 듯 처음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운 쇠에 닿아 따가웠습니다. 도윤은 두 손에 온 힘을 실어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팔과 어깨에 힘줄이 붉어지고
이를 악문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밸브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돌리는 순간 쾅 소리와 함께 분출되던 냉각수의 흐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보안실에서는 CCTV 화면을 통해 지켜보던 윤서진과 이수진이 그 모습을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물줄기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며 이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막은 것 같아요. 윤서진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천장 한쪽에 매달려 있던 부식된 금속 지지대가 떨어지는 냉각수의 충격으로 그대로 떨어져 나와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위험해요. 이수진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금속 지지대가 도윤의 어깨와 등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도윤은 그 충격의 받침대 위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물 위로 쓰러졌습니다. 안 돼. 윤서진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화면 속 도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의 다리가 그대로 풀려 옆에 있던 이수진이 황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그 시각 본부장실에 있던 최민석도 자신의 핸드폰으로 보안팀에서 보내온 영상을 함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밸브를 잠그고 정전을 막아낸 청년의 모습이 곧 회사 전체에 알려질 영웅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민석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필 저놈이. 최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만약 저 청년이 정말로 회장의 친아들이라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민석은 핸드폰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벌써부터 이 일을 어떻게든 덮어야 한다는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발전기실 안 도윤은 차가운 물 위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밸브를 통해 더 이상 냉각수는 뿜어져 나오지 않았고 경보음도 점차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전력 제어반은 다행히 더 이상 물이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전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해낸 도윤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곧이어 안전모를 쓴 직원들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위층 행사장에서는 잠시 멈췄던 음악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고 행사는 별일 없었다는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로 발밑에서 한 청년이 모두를 지켜낸 뒤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곧장 응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다행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은 회사에서 보낸 직원들과 구급대원들로 잠시 분주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서진은 행사가 마무리되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윤서진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진은 그런 회장의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윤서진은 응급실 앞에서 오재호를 발견했습니다. 오재호는 머리에 간단한 처치를 받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을 보자 오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윤서진이 먼저 다가가 말렸습니다. 앉아 계세요. 괜찮으세요? 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청년이, 그 도윤이가 저랑 박성훈 씨를 다 구해줬습니다. 자기는 2번이나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밸브를 잠그다가 그렇게 다친 겁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윤서진은 오재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어디 있나요? 응급실 안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서진은 더 묻지 않고 곧장 응급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수진이 뒤따랐습니다. 응급실 안 도윤은 침대에 눕혀진 채 의료진의 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도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와 등 쪽의 상처를 살펴보기 위해 간호사가 도윤의 옷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윤서진의 시선이 도윤의 팔 안쪽에 멈췄습니다. 팔 안쪽, 팔꿈치에서 손목 쪽으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자리에 오래된 봉합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어릴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시간이 지나 희미해진 흉터였습니다. 윤서진은 그 흉터를 본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어느 시장 골목에서였습니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윤서진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아이가 손을 놓치고 넘어졌습니다. 좌판에 쌓여있던 유리병이 와르르 쏟아졌고 그중 깨진 유리 조각에 아이의 팔이 깊게 베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윤서진은 그 작은 팔을 부여잡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꿰맨 자리가 바로 저런 모양이었습니다. 저 흉터. 윤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이수진이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그저 도윤의 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응급실 한쪽에서는 감사팀 직원들이 도윤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도윤의 가방 안에서는 작업복, 작은 손전등, 그리고 낡은 지갑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갑을 열어본 직원은 안쪽 작은 칸에서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사진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반쪽으로 잘려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사진인데 반쪽만 있네요. 직원은 그 사진을 한쪽에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감사팀장 정현우가 그 자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현우는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문득 며칠 전 회장실에서 본 적 있던 액자 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정현우는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집어들고 응급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정현우가 윤서진에게 다가가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게 부상자 소지품에서 나온 건데 회장실에 걸려있는 사진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방 안에서 평소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사진 조각을 꺼냈습니다. 윤서진이 30년 동안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반쪽짜리 사진이었습니다.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두 사진을 천천히 맞춰보았습니다. 두 조각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윤서진이었습니다. 윤서진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든 채로 윤서진은 천천히 도윤이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식이 없는 도윤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던 윤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어. 윤서진은 두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한쪽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진은 도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곳곳에 상처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윤서진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회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침내 찾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에서는 그 시각 누군가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달려온 할머니 박정자였습니다. 박정자는 숨을 몰아쉬며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사람, 여기 있어요? 제가 보호자예요. 간호사가 박정자를 응급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정자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침대 옆에 앉아 도윤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윤서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낯선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진도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두 어머니는 그렇게 처음으로 같은 방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윤서진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진의 손에 들려있는 사진 두 조각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건, 그 사진 어디서 보신 거예요? 윤서진이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박정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아세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 반쪽 사진은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반쪽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윤서진은 손에 든 자신의 사진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품고 다녔던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엄마예요. 박정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침대로 다가가 잠들어 있는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눈을 하고 살았어요. 명절 때도 다른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가는 걸 보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윤서진은 박정자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는 윤서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 날 회사에서는 어제 있었던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팀장 정현우는 사고 직후부터 발전기실 배관의 점검 기록과 그동안의 보고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팀에 남겨진 보고서와 오재호가 보냈던 사진 자료를 대조해 보니 누락되고 묵살된 보고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입 기록이 조작된 흔적과 그 자료를 보안팀에 직접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정현우는 그 자료들을 토대로 최민석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본부장님, 이 출입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보안팀의 자료를 전달하신 분이 본부장님 본인이시던데요. 최민석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그건 보안 점검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진행한 일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죠? 형식적인 점검이라기엔 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서 전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 직원의 신상 자료를 본부장님께서 따로 보관해 두셨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료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최민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성훈이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보안팀에 그 출입 기록 수정하라고 지시하시는 거 제가 그날 우연히 사무실 근처에서 들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며칠 뒤 형이 그 일로 누명을 썼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형이 그렇게 큰일까지 겪고 나니까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최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현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자택에서 대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후 절차는 정식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최민석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책을 박탈당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최민석의 뒷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라 믿었던 자리가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을 짓밟고 만든 거짓 위에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도윤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그동안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도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도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두 사람은 서로 말은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침대 곁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의 요청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친자 확인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윤서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결과지에는 도윤이 윤서진의 친아들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결과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어있는 도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그 호칭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윤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엄마야. 30년 전에 너를 잃어버렸던 그 엄마.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라온 시간, 자장가만 기억한 채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내야 했던 외로운 밤들이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요. 추울 때도 아플 때도 혼자였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시면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윤서진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 알아. 그래도 미안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재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너 자장가 부르던 거 기억나지? 내가 기억하는 그 노래, 이분이 30년 동안 잊지 않고 너를 찾아다닌 이유였어.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안다.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마음 한 번만 열어줘. 박정자도 도윤의 다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봤을 때는 이분 정말 너 닮았어.
우는 모습까지도 너무 미워하지만 말고 천천히 받아들여봐도 괜찮을 것 같아.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다시 눈을 떠 윤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윤서진은 그 말에 무너지듯 도윤의 손을 끌어안았습니다. 박정자도 오재호도 모두 눈가가 붉어진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병원 옥상에 잠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옥상으로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옥상에서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윤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0년은 내가 너에게 돌려줄 수 없는 시간이야. 그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엄마가 곁에 있을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윤서진의 손을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말들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결국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아니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가장 적게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그 마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닿을 것이라는 작은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